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 지역에 6개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모집했는데요. 이번에도 인기 과목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내외산소라 불리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경북대병원과 칠곡 경북대병원에만 1명씩 지원했을 뿐 나머지 4개 병원은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안과와 피부과, 마취과 등에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최고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의료계에서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행위에 법적 보호 조치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역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방안 보다 다각도로 고민돼야겠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계절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초봄 수준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조금 내려갔지만 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안동은 16도까지 올라가는데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린 뒤 차차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영주시의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이자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단인 만큼 성공적인 산단 구축을 위해 앞으로의 조성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최근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가장 큰 과제로 입주 기업의 유치를 꼽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내 베어링 산업에서 생산 품질과 기술력은 세계 수준을 달리고 있지만 설계와 개발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산단의 평균 분양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입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고요. 또 다양한 계열의 업종을 유치해 산단 입주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경북 북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12월 겨울이 무색하게 초봄처럼 포근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덕과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9도, 포항 20도, 경주는 무려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에 걸쳐 비가 내리겠고요. 그 이후부터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대기까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다음 주부터 포항 촉발 지진 관련 법률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포항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 2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 판결 이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포항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협의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소는 시청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 마련됐고요. 법률 전문가 1명이 상주하고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항지진특별법과 소송 관련 자문을 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되고요. 포항시는 이번 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은 불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3.6도 높은 1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 이르며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 5일 사회복지시설 및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송담 양로원 및 실버타운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손마사지를 제공하고 풍선아트 봉사단원들과 봉사자들이 시설 주변 환경을 장식해 인지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윷놀이 프로그램 봉사를 진행해 놀이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규칙을 떠올리는 과정으로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은 감염에 취약한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 약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가운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울릉군 자원봉사센터는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소 생활에 도움을 약속했으며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만 10세 미만으로 밝혀져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향후 있을 법적인 쟁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무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참 저도 뉴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그 11월 17일 오후 4시 반경 서울 노원구의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던 아파트 주민 김모 씨가 10층 가량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입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 건 초등학생 A군이었고 당시 A군은 동갑내기 친구와 아파트 복도에 함께 있다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A군의 친구가 사는 곳이었는데 돌은 복도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민들이 문틈에 놓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A군은 경찰에 별 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정말 황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 행위가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검찰은 돌을 던진 가해 학생에게 죄가 안 됨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돌을 던진 경위나 동기 등에 관해서 조사를 하지만 이는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네, 예. 예.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이 되는 건데 관련 법률의 내용이 어떠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가 넘어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형사 책임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은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네,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한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 대신에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보호 처분은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해당 미성년자의 교정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 예.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아는데요. 네, 그 보호 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에서부터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데 네. 이들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보호처분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소년원이라고 하면은 네. 교도소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소년원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의해서 보내지는 것으로서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른 곳입니다.
종합하면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예.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 10세조차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건처럼 가해 학생이 아예 만 10세에도 안 되는 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 제재도 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형사 제재의 일종으로 본다면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 제재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건도 가해 학생이 피해자를 조준해서 돌을 던졌고 피해자가 돌에 맞아 사망했더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가해 학생이 피해자를 조준하지는 않았고 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했더라도 아래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실치사죄에도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 학생이 만 8세에 불과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형사 절차는 이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경찰을 통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형사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전혀 없는 건가요? 가해 학생이 만 10세 미만의 절대적인 형사 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그 민사 책임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가해 학생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가해 학생이 10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돌을 아래로 던져 이에 맞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형사 제재는 가할 수 없더라도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분명히 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사람이 사망했으니까요. 그 가해 학생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누군가는 배상해야 될 텐데 네. 가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 민법은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사람들은 당연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가해 학생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 거군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긴 하네요. 예,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데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사건의 결과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쉽게 말해 부모가 예상하기 힘든 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는 감독 의무자로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했지만 이 사건은 도저히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고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너무도 중대해서 법원에서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과 이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근데 그 정말 부모 입장에서 감독 의무를 다 했는지 소홀히 했는지 이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 입장에서 예. 는 재판 입장에서는 예. 예. 그렇네요. 예. 만 10세 미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범죄 행위가 단지 나이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뉴스가 이제 보도되면서 촉법 소년 폐지 또는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은 이제 10세 미만, 촉법 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학생의 잘못으로 너무 중한 결과가 발생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예. 보호 처분을 통해서 일정한 형사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은 결과를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냥 촉법 소년 기준을 낮춘다거나
형사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행 제도가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네.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쉽게 아픔을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무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대구에서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 TV공개홀에서 100세 건강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인데요. 척추 관절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립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대구 우리들 병원에 미리 방문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제인 척추와 관절 관련 질환은 겨울철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근육과 관절에 경직돼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통증을 참고 버티다 현재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는 환자를 만났는데요.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 달서구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좌측 쪽으로 허리에 통증이 이제 좀 심했었고 그 좌측 허벅지에서 이제 종아리까지 찌릿한 그런 이제 통증으로 해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엑스레이 그다음에 뭐 CT, MRI 촬영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 검사를 받았습니다. 디스크도 튀어나왔고 협착도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수술적 치료로 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이고 있습니다. 허리를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쓰게 되고 체중도 불어나고 허리에 자꾸 이제 무리가 간 게 축적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파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원장님이 걷는 운동이 허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치료 이제 받고 앉게 되면은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걷는 운동 그다음에 뭐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를 할 계획입니다. 증상과 통증 부위도 각기 달라서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대부분 디스크 관련 질환을 의심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어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엑스레이 검사로 척추 모양과 불안정성 유무를 확인하고요. CT와 MRI 검사 등으로 신경관 압박 여부를 파악한 후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네. 신경외과 이준규 진료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척추 질환에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전방 전이증, 그리고 척추 골절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우리 몸의 관절 및 근육 등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로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관절 및 주변 조직에 손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빙판길에 낙상 등으로 인한 골다공증성 추체 압박 골절 등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경추와 요추 통증 및 상하지 저림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와 함께 적절한 검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환에 따라 비수술적인 처치인 신경관 성형술 및 풍선 확장술 그리고 신경 차단술과 수술적 처치를 요할 경우에는 미세 현미경 수술 및 최근에는 한방향, 양방향 내시경 등의 수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한다면 예후는 90% 이상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거창한 운동을 계획하는 것보다 평상시 일상에서 올바른 자세 및 생활 습관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관절 질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추운 날씨에 무릎이 시리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죠. 네, 이런 무릎 관절염이 대표적인 관절 질환이라고 합니다. 척추 관리와 마찬가지로 생활 속 예방 관리가 필요한데요. 쭈그려 앉기나 양반 다리와 같은 자세를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형외과 황인환 진료원장에게 들어보시죠.
겨울철은 근골격계 표면의 혈류 감소와 관절이 상대적으로 경직되므로 노령층에서는 관절통과 염증의 증가와 골절, 젊은 층에서는 인대 질환 및 스포츠 손상이 대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통이나 염증으로 인해 부종,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골절이나 심한 관절염의 경우 주변의 심한 통증과 연부 조직의 불안정으로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과 기전에 맞는 정확한 검사 및 상담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영상 검사를 고려하면서 약물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포함한 단계적 진료 및 불안정이나 외상 시 응급수술 등의 안정화 조치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연령층에 따라 골절 부위는 다르나 통계상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손목, 발목, 허리, 엉덩이 순으로 발생됩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목이나 캐스트 등으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근골격계의 불안정 시 안정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인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후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체중 관리를 잘 하시고 근력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어 유연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끄러운 실내 또는 외부 빙판길에서 낙상 등의 외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미끄러운 곳을 미리 정리해 놓아야 할 것이고 보행할 때 핸드폰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KBS 대구 TV 공개홀에서 척추 관절의 시작과 끝을 주제로 100세 건강 강좌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박나인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니 지난 날들의 수많은 꿈들을 너무나 행복했던 그리워하고 있니 오래전 오늘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지역 국립대들 통합될까입니다. 국립경북대와 금호공대가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큽니다. 좀 떠들썩합니다. 네. 예, 두 대학이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네, 홍원하 경북대 총장과 곽호상 금호공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에서 지역이 처한 위기와 대학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대학 간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이 두 대학 간의 공감을 이끌어낸 건가요? 네, 두 대학은 국립대학 간 통합을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에 대학이 주도적으로 나서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방대학에 닥친 상황이 현재 엄중한데요. 지방대학은 서울 수도권 대학의 팽창과 우수자원의 싹쓸이 속에 그 위상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 존립마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두 대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은 뭔가요? 네, 경북대는 IT 대학이 강점이고 금호공대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끼고 있는데요.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거점 국립대로서 대학이 나서서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꾸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곽호상 금호공대 총장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금호공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7, 8가지 발전 방안을 구상 중인데 그중 하나가 경북대와의 통합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역 산업을 살리는 금호공대 모델 구축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대와 금호공대 통합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두 대학은 지난 2007년에도 한 차례 통합을 시도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당시 경북대는 공학 분야 특성화와 또 지역산업 우수인재 수급 등의 이유로 금호공대의 통합을 제안했었는데요. 네. 당시 경북대는 경북대 공과대학 전체의 구미 캠퍼스 이전, 또 기능별 재배치, 학과 기능별 특성화, 또 단계별 통합 등의 통합안을 제안했었는데 의견 조율만 겪다가 무산됐습니다. 2007년 한 차례 통합을 시도했었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이번 통합 논의가 시작된 건 경북대가 올해 글로컬 대학 선정에 실패한 영향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교육부 지원 정책인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에서 올해 1차로 전국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경북대가 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또 선정된 개별 대학당 5년간 무려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재정 위기와 학생 수 격감이라는 파고에 시달리는 지방대로서는 파격적인 프로젝트인데요. 대학의 연구 능력을 북돋우면서 대학 소재 지역을 동반 성장시킨다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대표 대학 경북대의 탈락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금호공대와의 통합은 다음 글로컬 대학 선정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네요. 경북대 네. 입장에서는. 대학들을 이 점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대학이요. 네, 실제 이번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에 선정된 학교를 보면 부산대와 부산교대, 또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이 전제됐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국립대 통합이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네. 글로컬 대학발 전국 국공립대 통폐합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경북대와 금호공대의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 간 통폐합 시도가 있나요? 네, 2024 글로컬 대학 공모를 앞두고 부산 지역의 해양수산과학 특성화 국립대학인 부경대와 한국해양대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경대는 지난 6일에 한국해양대와의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고 또 학내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경북대와 금호공대 통합 논의에 경상북도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두 대학이 통합 논의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대학 모두가 반도체 특화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합된다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경북도는 1차 글로컬 대학 사업 신청이 앞서서 통합이 성사된 안동대와 또 경북도립대에 금호공대까지 합류하는 경북형 모델을 제시했었는데 네. 이는 금호공대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교내 반발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네, 통합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이어서 교정에 분노의 과잠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반발에 부닥친 겁니다. 분노의 과잠이 뭔가요? 현재 경북대 본관 앞에 대학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 수백 명이 일명 과잠이라고도 부르는 단체 점퍼를 벗어서 쌓아놓으면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부터 본관 앞에 점퍼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또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도 놓여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는 그런 점퍼를 지금 벗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군요. 대학 본부에 직접적인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4,400여 명의 학생이 동참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학생 여론이 크게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소리는 없었다면서 대학 측의 졸속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통합이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네. 또 지난 2008년에 상주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 이번에도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타고 분노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일부 학생들은 SNS에 공개 대화방을 개설해서 통합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집회 등을 통해서입니다. 또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술렁이는데요. 통합 소식에 학교명이 두 학교 이름의 앞글자를 딴 경금대로 바뀐다는 뜬소문까지 돌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경북대가 총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네, 홍원하 총장은 경북대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을 제목으로 한 담화문을 경북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홍 총장은 현재로서는 경북대와 금호공대의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면 대학 본부는 교수와 직원 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함은 물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을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은 좀 열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총장은 통합을 하나의 돌파구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측면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현재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학 통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대학 내부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된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에 대해서 금호공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이 아니라 두 대학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대등한 통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학교 측에 꾸준히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 앞서 대구교대와 경북대 통합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무산됐죠? 네, 글로컬 대학 선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북대와 대구교대 총장이 만나서 통합 논의를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통합하면 대구교대가 종합대인 경북대 그 사범대 내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왜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이 통합이 됐죠. 예,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는데, 자, 경북대와 금호공대, 대구교대 3자 통합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우선 경북대 측에서는 대구교대 통합 이슈 역시 함께 끌고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추진 후에 대구교대의 반대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 총장 역시 대구교대가 통합안에 동의만 한다면 세 개 대학의 동시 통합 추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금호공대와 대구교대에 각각 통합 추진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주문했고 조만간 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세 개 대학의 동시 통합도 가능성이 있군요. 네, 가능성을 열려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대학들의 생존 돌파구 찾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방대학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게 된 통합 문제인데요. 통합이 말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파장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반발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만 각 대학들이 통합의 시너지를 형성할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또 지역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 글로컬 대학 선정이 또 한 번 네. 있는 거죠. 그 전에 뭔가가 네.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곧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1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후 5시 10분부터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23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제 정말 올해 야구가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전지훈련 기간인 2월부터 달려온 선수들이 정말 마지막 결실만 남겨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삼성에서는 몇 명이나 후보로 지금 이름을 올렸나요? 네, 투수 중에서는 이제 원태인, 그리고 외국인 선수 데이비드 뷰캐넌, 오승환, 그리고 이번에 FA로 합류한 김재윤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포수 강민호와 유격수 이재현에 이어 외야수 구자욱, 호세 피렐라, 김현중까지 총 9명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꽤 많은 선수들이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중에서 수상이 유력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네, 우선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구자욱 선수의 수상은 이제 확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구자욱 선수 정말 올해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구자욱은 이제 타율 3할 3푼 6리로 타격 2위, 그리고 출루율 4할 7리로 2위, 장타율 4할 9푼 4리로 4위, OPS 0.902로 3위, 2루타 37개로 최다 등 타격 지표 대부분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상을. 다른 포지션은 어떤가요? 아쉽게도 다른 포지션에서는 이제 경쟁 선수들 막강해서 수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강민호 선수가 이제 포수 부문 수상이 유력한 양의지 선수와 성적상으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서 네. 어느 정도로 이제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석 기자도 투표에 참여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혹시 어떤 선수들에게 표를 던졌나요? 이게 또 투표 내역을 밝히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예. 대신 수상자 명단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표 내역을 밝히면은 안 됩니까? 예, 수상자 명단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투표 내역이나 수상자 예측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럼 석 기자가 예상하는 수상자는 누군가요? 네, 일단 투수는 이제 또 MVP를 수상했던 NC의 패디 선수가 확실시 되고요. 포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산의 양의지 선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내야는 어떤가요? 네, 1루는 이제 LG의 우승에 기여했던 이제 오스틴 선수가 유력하고요. 2루는 이제 국가대표 이루수 김혜성 선수. 3루는 이제 올해 최정을 제치고 이제 타자 WAR 1위를 차지한 노시안 선수. 그리고 유격수는 이제 LG의 주장으로 활약했던 오지환 선수가 이제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야와 지명 타자는요? 이제 일단 삼성의 구자욱 선수와 그리고 LG의 홍창기, 그리고 이제 NC의 박건우 선수가 이제 외야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될 것 같고요. 예. 지명 타자는 이제 올해 타격왕을 차지했던 손아섭 선수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치열한 그 격전지는 어디일까요? 일단 가장 격전지는 외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여기에서 유격수 자리와 지명 타자 자리에 이제 득표율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예, 외야는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나요? 네, 삼성의 구자욱 선수와 이제 LG 홍창기 선수는 이제 수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또 출루율, 장타율, OPS가 앞서는 박건우 선수와 이제 홈런, 안타, 타점에서 앞서는 이제 기아의 소크라테스 선수, 그리고 이제 성적이 고르게 균형 잡히고 이제 타율에서 가장 앞서는 SSG의 에레디아까지 3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유격수와 지명타자에서 오지환 선수와 손아섭 선수의 수상을 위협하고 있는 선수들은 누군가요? 네, 유격수에서는 이제 타율 3할에 이제 30도루를 기록했던 이제 기아의 박찬호 선수가 있고요. 네. 지명타자에서는 이제 홈런과 OPS가 앞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아의 최영우 선수가 경쟁 중입니다. 구자욱 선수가 만약에 수상을 하면 지금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네. 삼성의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삼성은 21년에 강민호, 구자욱, 그리고 작년에 피렐라에 이어서 3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예, 시상식이 기다려집니다. 자,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의 올해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지난 일요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종전에서 이제 승리를 했네요. 네, 그렇죠. 경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네, 대구는 이제 홈에서 올 시즌 최종전을 치렀는데요. 공격적으로 나선 대구는 이제 전반 40분 홍철의 크로스를 에드가가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전반을 리드한 상태로 마친 대구는 이제 후반 11분 또다시 홍철의 크로스를 에드가가 헤더로 인천 골망을 흔들면서 2대0 리드를 잡았는데요. 예. 후반 29분 이제 수비진이 걷어낸 볼이 이제 불운하게 인천 공격진에게 향해 슈팅을 내주면서 추격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구는 더 이상의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결국 무승 행진을 끝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9월 30일 전북 원정 이후 꼬박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홈 승리로만 치면 무려 3달 이상이 걸린 셈이죠. 그리고 이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근호 선수 은퇴식도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날 프로생활 마지막 경기에서 이근호는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그는 이제 수차례 위협적인 모습을 활약하면서 6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빈 뒤 후반 15분 박세진과 교체 아웃되면서 현역 마지막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에서도 참 의미 있는 그런 활약을 펼쳤는데 은퇴하기 정말 아쉽겠어요. 네, 이제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는 물론 이 선수 본인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아쉽지만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은퇴를 결정했다고 하니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K리그 시상식도 열렸죠. 네, 지난 월요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제 하나원큐 K리그 2023 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올 시즌 베스트 11과 리그 MVP, 영플레이어상 그리고 감독상이 시상됐습니다. 네, 베스트 11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공격수 부문에는 이제 득점왕 주민규와 이제 포항의 제카가 뽑혔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이제 인천의 제르소, 포항의 오베르단, 광주의 신데렐라 이순민, 그리고 이제 울산의 엄원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수비수로는 이제 포항의 완델송과 그랜트, 그리고 이제 울산의 김영건과 서령우가 수상하면서 리그 1, 2위 울산과 포항이 사이좋게 양분했습니다. 골키퍼는 이제 울산의 조현우에게 돌아갔습니다. 포항의 외국인 선수들이 전원 베스트에 뽑힌 게 참 눈에 띄네요. 네, 이번에 포항은 4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베스트 11에 선정됐는데요. 한 팀의 외국인 선수 전원이 리그 베스트에 선정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개인 수상도 좀 알려주시죠. 네, 감독상은 이제 울산의 리그 2연패를 이끈 홍명보 감독에게 돌아갔고요. 영플레이어상은 이제 광주의 돌풍을 이끌었던 정호연이 수상했습니다. 네. 대망의 MVP는 이제 울산의 이제 수비수 이제 김영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수상 결과에 대해서 기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자리가 아쉬우세요? 일단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대구의 황재원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실제로 좀 점수차가 근소하기도 했고요. 네. 감독상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항의 김기동 감독과 이제 광주의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이제 좀 인상 깊게 봐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의 황재원 선수 그리고 두 감독도 올해 참 많은 화제를 낳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아쉬움이 남았던 시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농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수원 KT 손익분과의 홈 경기에서 81대 99로 패하면서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또 월요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의 원정 경기에선 74대 88로 패하면서 또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연패를 벗어난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석 기자가 지하실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단정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참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탈출구가 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지하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방법이 안 보일까요? 일단 지금 가스공사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터무니없이 높은 상황인데요.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치면 승리하고 조금이라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패배하는 이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하군요. 네, 이제 김낙현 선수야 이제 고질적인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한 상황이지만 FA로 잔류한 이제 이대현 선수를 비롯해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입니다. 예, 연패에서 다시 좀 나아졌으면 하는데 분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가스공사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스공사는 이제 오늘 오후 7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고양 소노와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일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소노와 3라운드 첫 경기를 치게 됩니다. 소노와 2연전을 치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10일 화요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이제 부산 KCC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14일 목요일에는 대구체육관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4경기나 치르게 되는데 하루 걸러서 이렇게 경기를 치르게 되면 좀 선수들에게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빡빡해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여기에 또 다음 주 토요일 16일 창원 LG전 그리고 18일 월요일 안양 정관장과 원정까지 열흘 동안 6경기를 치르는 이제 강행군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일정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더군다나 이제 6연전의 시작이 시즌 개막전 함께 3약으로 묶였던 고양 소노와의 경기인 만큼 이제 소노전의 경기가 이제 6연전의 분위기는 물론 이제 올 시즌 가스공사의 한 해 농사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가스공사에? 일단은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던 김낙현 선수가 일단 고양 원정에 일단 동행을 했다고는 하니까 네. 일단 그 경기에 얼마나 뛰었을지 모르지만 동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선수단의 사기가 어느 정도 진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가 내년 1월 19일까지 아동, 노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해 이용자와 생활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북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협업해 만든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내일 오후 3시 고령군 대가야 문화누리 우르콜에서 어린이를 위한 음악 창작극 별찌부짜부가 공연되는데요. 지역 공연 예술계에서는 대중성, 교육성,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활기찬 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음악극을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추모하고 2.18 합창단 참담을 기념하는 연주회 불꽃 속에 일어나는 희망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2.18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열게 됐는데요. 공연 후반부에는 유가족과 시민이 만드는 특별한 합창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대구시 지역사회의 아픈 과거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대구시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오늘까지 2023 대구 인권주간 행사를 동성로 일대에서 엽니다. 지난 6일에는 기념음악회를 열었고 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를 상영했는데요.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윤정 작가의 인권특강이 진행됩니다. 인권특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조한 겨울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정전기는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옷을 입기 전 습기가 많은 욕실에 걸어두거나 물을 살짝 뿌려놓으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섬유유연제를 사용해도 도움이 되고요. 클립이나 옷핀을 옷소매에 끼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배아연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초봄 수준의 온화한 날씨는 주말과 휴일 내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내린 뒤에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